로얄 호텔 그랜드 볼룸에 울려 퍼지는 클래식 왈츠가 우아하게 공간을 채웠습니다. 무대 중앙에는 80대 노부부가 천천히 그러나 놀라울 정도로 안정된 발걸음으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지금 춤추는 분들은 65년 전 이 호텔에서 처음 결혼식을 올렸던 김준호 씨와 이영숙 여사입니다. 사회자의 말에 객석에서 감동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준호의 흰 머리는 푸른 조명 아래 은빛으로 빛났고 영숙의 고운 주름은 60년대 스타일의 웨딩드레스와 묘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정말 멋져요. 앞줄에 앉은 손녀 민지가 소리쳤습니다. 준호는 영숙의 허리를 살며시 감싸 안으며 귓가에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영숙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이며 미소가 번졌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65년이라는 시간이 응축된 깊이가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춤은 가장 아름다워야 한다. 준호가 객석을 향해 말하자 모두가 다시 한번 박수를 쳤습니다. 장내에는 감동의 물결이 일었습니다. 가족들의 눈에는 행복의 눈물이 고였고 딸 수지는 스마트폰으로 부모님의 춤을 녹화하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음악이 끝나고 준호와 영숙은 깊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준호가 영숙의 손을 잡고 무대에서 내려오자 가족들이 달려와 포옹했습니다. 우린 이제 좀 쉬어야겠구나. 준호가 약간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럼 잠시 방에서 쉬다 오세요. 나중에 저녁 식사 때 뵐게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준호와 영숙은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객석의 축하를 받으며 볼룸을 빠져나갔습니다. 호텔 직원이 정중하게 그들을 17층 스위트룸으로 안내했습니다. 두 분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며 젊은 직원이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젊은이. 준호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방문이 닫히자 복도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30분 후, 죄송합니다. 저녁 식사 준비가 됐다고 전해드리려고 왔는데 호텔 직원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자 그는 다시 한번 문을 두드렸습니다. 김준호님, 이영숙님?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직원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마스터키를 꺼냈습니다. 문이 열리자 눈앞의 광경에 그는 숨을 멈췄습니다. 창가의 소파에 준호와 영숙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서울의 야경을 감상하는 듯한 자세였고 손은 여전히 서로를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2개의 빈 약병과 반쯤 남은 샴페인 2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누구 없습니까? 응급 상황입니다. 직원은 복도로 뛰쳐나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응급 의료팀이 도착했을 때 김준호와 이영숙은 서로의 손을 맞잡은 채 평화롭게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고 슬픔에 잠긴 가족들이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자살로 추정됩니다. 두 분이 함께 약을 드신 것 같습니다. 경찰관이 수진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돼요. 왜 부모님이? 수진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방에는 유서나 다른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단지 베개 위에는 두 사람의 결혼 반지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왜 하필 65주년 결혼식 날? 왜 하필 오늘? 수지는 흐느끼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호텔 로비에서는 아직도 결혼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65년 전 같은 호텔에서 시작된 그들의 사랑이 마침내 같은 곳에서 마침표를 찍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죽음이 마지막 사랑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65년간 숨겨온 비밀이 있다는 것을. 벽에 걸린 호텔 시계가 9시를 가리키는 무렵 로얄 호텔 17층 복도에는 경찰과 의료진이 모여들었습니다. 하객들은 아직 아래층 연회장에 남아 있었고 수지는 담당 형사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오늘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65년을 함께하신 기념으로 같은 장소에서 결혼식을 다시 올리고 싶다고 하셨고 모든 게 완벽했어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약병은 처방약인가요? 아버지가 심장약을 드셨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수지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때 수진의 딸 민지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가 정말로. 수지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민지야.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늘나라로 가셨어.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왜요? 아까까지만 해도 할아버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 우리 민지, 할아버지 자랑스럽게 해줘라고 하셨는데 젊은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두 분 다 평화로운 표정이셨습니다. 고통스러운 흔적은 없어요. 수지는 형사의 허락을 받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창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계셨고 손을 맞잡은 채 마치 잠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의 드레스 자락이 부드럽게 바닥에 흘러내리고 아버지의 무릎 위에는 흰 장갑이 놓여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2개의 빈 약병. 수지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하나는 분명 아버지의 심장약이었지만 다른 하나의 라벨은 번져 있어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떤 메시지도 남기지 않으셨나요? 수진이 형사에게 물었습니다. 아직 발견된 건 없습니다. 방 전체를 조사 중이에요. 수지는 소파 옆으로 다가가 부모님의 손을 만져보았습니다. 이미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손가락은 여전히 단단히 얽혀 있었습니다. 그때 수지는 베개 위에 놓인 2개의 결혼 반지를 발견했습니다. 이상하네요. 부모님은 평생 결혼 반지를 빼신 적이 없었는데 그녀는 조심스럽게 반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안쪽에 새겨진 작은 글씨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한글이 아닌 이상한 문자들이었습니다. 수진이 반지를 가까이 들여다보고 있을 때 방 밖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들어갈 수 없습니다. 조사 중인 현장입니다. 경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이 호텔이 오픈했을 때부터 일했습니다. 그분들을 알아요. 제가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수지는 문 밖으로 나가보았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노인이 경찰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분은 누구신가요? 수진이 경찰에게 물었습니다. 호텔 지배인이라고 합니다. 두 분을 오래전부터 알았다고 하셔서요. 지배인은 수진을 보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손님. 두 분을 모실 수 있어 항상 영광이었습니다. 부모님을 아셨나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노인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습니다. 네, 65년 전 이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리셨을 때부터요. 저는 그때 마기를 시작한 젊은 웨이터였습니다. 형사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혹시 두 분에 대해 특별한 기억이 있으신가요? 노인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분들은 매년 6월 25일에 이 호텔에 오셨습니다. 항상 같은 스위트룸을 예약하셨죠. 단 한 번도 거르지 않으셨어요. 6월 25일이라면 형사가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전쟁이 시작된 날이군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수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가 알기로 부모님은 특별히 6월 25일에 관해 언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는 전쟁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언제나 피하셨습니다. 호텔방에 오래된 금고가 있습니다. 노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벽난로 안쪽에는 일반 손님들은 모르는 특별한 금고가 숨겨져 있어요. 1950년대 이 호텔이 지어질 때부터 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모님만 그걸 사용하실 수 있었던 거죠? 수진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주변을 살핀 후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사실 저는 단순한 호텔 지배인이 아닙니다. 제 가족이 3대째 이 호텔을 운영해 왔어요. 제 아버지는 박성호 씨와 특별한 인연이 있었고 그 인연을 저도 이어받았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호랑이 부대 출신이었거든요. 그래서 박성호 씨가 매년 이 방을 찾으실 때마다 특별히 신경 썼습니다. 50년 넘게 말이죠. 모두의 시선이 방 안의 벽난로로 향했습니다. 장식용으로만 보였던 벽난로 안쪽에 정말로 작은 금고가 있었습니다. 열쇠는 수진이 말하다 멈췄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부모님의 결혼 반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형사는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수진은 아버지의 반지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안쪽에 새겨진 이상한 문양들. 그것은 글자가 아니라 작은 금고의 열쇠 패턴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는 가운데 65년간의 비밀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의 결혼 반지를 금고의 특수 장치에 맞추자 기계음과 함께 작은 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수진이 금고에서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는 오래되어 모서리가 달아 있었고 위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형사가 고무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편지 뭉치와 오래된 흑백 사진들, 그리고 작은 노트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건 북한 군복이네요. 형사가 사진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북한 장교 제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서 있었고 그의 얼굴은 분명 젊은 시절의 김준호였습니다. 뭐라고요? 수지는 충격에 휩싸여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럴 리가. 아버지는 호텔 지배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세상에 알려질 때가 된 것 같군요.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편지 한 장을 펼쳤습니다. 글씨체는 분명 어머니의 것이었습니다. 1953년 6월 25일. 오늘로 전쟁이 시작된 지 3년이 되었어요. 당신이 내 목숨을 구해주었던 그날처럼 나는 오늘 당신의 목숨을 구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수지는 편지를 더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형사는 상자 속 다른 물건들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았습니다. 낡은 군용 라디오, 암호표로 보이는 종이들, 그리고 작은 금속 배지가 나왔습니다. 배지에는 북한군 정보부대의 상징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 형사가 조심스럽게 수진을 불렀습니다. 두 분에 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들은 중요한 역사적 자료가 될 수 있어요. 수진은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알아온 부모님에 대한 진실이 뒤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은 고요했습니다. 두 개의 영정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고 흰 국화꽃이 그 주위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조문객들을 맞이하며 기계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 씨, 정말 애석합니다.
아버지의 오랜 친구라는 남자가 말했습니다. 준호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수지는 공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그랬을까? 내가 알던 아버지는 누구였을까? 장례식이 끝난 후 수지는 부모님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유품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평생 살아온 작은 단독주택에는 두 사람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수진의 어린 시절, 결혼식, 그리고 손녀 민지의 돌잔치까지 모든 중요한 순간에 부모님은 항상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것 봐요. 민지가 할아버지의 서재에서 낡은 쇠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열리지 않아요. 수지는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자물쇠가 달린 평범한 철제 상자였지만 무언가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결혼 반지를 떠올렸고 어머니의 반지가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예상대로 반지의 내부 패턴을 자물쇠에 맞추자 상자가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또 다른 편지들과 작은 천주머니가 있었습니다. 누가 왔나 보네. 민지가 초인종 소리를 듣고 말했습니다. 문을 열자 뜻밖의 손님이 서 있었습니다. 80대로 보이는 노인이었고 두 손으로 모자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김수진 씨인가요? 노인이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십니까? 제 이름은 최병우입니다. 국가보안대에서 일했었죠. 노인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부모님에 관해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수지는 놀랐지만 노인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민지는 부엌으로 물러나 차를 준비했습니다. 김수진 씨, 나는 50년 전부터 당신의 아버지를 감시했던 사람입니다. 수지는 숨을 멈췄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최병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북한 공작원이었다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했죠. 아버지가 정말로 북한 사람이었나요? 당신의 아버지는 최병우는 말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복잡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진짜 이름은 김준호가 아닙니다. 수진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방금 열었던 상자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최병우가 계속했습니다. 무언가 특별한 일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는 북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50년 넘게 평범한 시민으로 살았습니다. 차를 가져온 민지가 노인에게 정중히 건넸습니다. 그리고 곧 정부가 오래된 스파이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최병우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 명단에 김준호, 아니, 당신 아버지의 본명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수지는 노인의 주름진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동정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수진이 물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싶어서입니다. 최병우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들었습니다. 당신의 부모님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음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무슨 뜻이시죠? 최병우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이중 스파이였습니다. 그는 결국 우리나라를 위해 일했어요. 많은 비밀이 있지만 정부가 그 명단을 공개하면 사람들은 그저 북한 스파이라는 꼬리표만 붙일 겁니다. 수지는 멍하니 최병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앞에서 부모님의 삶은 점점 더 미스터리로 변해갔습니다. 이 편지를 당신에게 주려고 가져왔습니다. 최병우는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준호 씨가 25년 전 내게 맡긴 겁니다. 만약 내가 먼저 가게 되면 수진에게 전해달라고 했죠. 수진은 아버지의 글씨체로 자신의 이름이 적힌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읽어보세요. 최병우가 말했습니다.
그럼 많은 것이 이해될 겁니다. 창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동안 수지는 65년간 감춰진 진실의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봄비는 밤새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지는 아버지의 편지를 들고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지는 이미 잠들었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종이 한 장과 작은 열쇠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수진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아마도 너는 이제 많은 의문을 갖고 있겠지. 내가 누구였는지, 어머니와 나 사이에 어떤 비밀이 있었는지. 먼저, 내 진짜 이름은 박성호다. 나는 1928년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났다. 1950년 내가 22살 때 한국 전쟁이 발발했고 나는 북한군 정보장교로 남한에 파견되었다. 수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녀가 알던 아버지의 모습과 편지 속 젊은 북한 장교의 모습이 겹쳐지지 않았습니다. 1951년 6월 나는 부상을 입고 서울의 한 야전병원에 숨어 있었다. 그때 한 간호사가 나를 발견했다. 그녀는 나를 신고하는 대신 감싸주었다. 그 간호사가 바로 너의 어머니 이영숙이었다. 어머니는 나에게 물었다. 왜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나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나 자신도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매일 나를 간호하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나는 점점 그녀의 따뜻함과 지혜에 이끌렸다. 2달 후 내가 회복되었을 때 나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북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한에 남기로 한 것이다. 그것은 조국에 대한 배신이었고 언제든 발각될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이었다. 수지는 창밖으로 흐르는 빗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겪었을 갈등과 두려움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도움으로 나는 김준호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었다. 전쟁으로 가족을 모두 잃은 피난민이라는 설정이었다. 우리는 1953년 6월 25일 전쟁 발발 3주년이 되는 날 조용히 결혼했다. 어머니는 내 과거를 알면서도 나를 선택했다. 그녀의 용기와 사랑이 없었다면 나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의 강인함과 희생을 새롭게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1951년 6월 서울은 전쟁의 폐허였습니다. 영숙은 임시 야전병원에서 밤낮 없이 부상자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담당한 구역에는 주로 민간인 환자들이 있었지만 그날 밤 특별한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이 환자는 민간인입니다. 건물 잔해에 깔려 있었어요. 군의관이 말했습니다. 영숙은 의심스러운 눈길로 환자를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부상은 잔해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총상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군인들에게서 볼 수 있는 굳은 살이 있었습니다. 밤중에 환자가 열에 시달릴 때 영숙은 그의 옷을 갈아입히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의 속옷 안쪽에 숨겨진 북한군 계급장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를 신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그녀는 계급장을 다시 숨기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환자가 깨어났을 때 영숙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왜 여기 있는 거죠? 남자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이어진 후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날 죽이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영숙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더 이상의 죽음을 보고 싶지 않아서일 거예요. 그날부터 두 사람 사이에 이상한 신뢰가 형성되었습니다. 당시 그의 이름 성호는
자신이 북한군 정보장교라는 사실을 인정했고 영숙은 그 비밀을 지켜주었습니다. 왜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나요? 영숙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성우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처음엔 조국을 위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자는 없을 거예요. 오직 슬픔만 남을 뿐이죠. 성우는 그녀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념이 무너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지는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끊임없는 공포 속에서 살았다. 언제든 정체가 발각될 수 있었고 그렇게 되면 어머니도 위험해질 것이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그녀는 내게 남한에서의 삶을 가르쳤고 함께 새로운 시작을 꿈꾸었다. 1957년 너를 낳았을 때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두려운 순간이기도 했다. 내 과거가 너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언젠가 진실이 드러난다면 내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걱정됐다. 1962년 나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내가 알고 있는 북한의 정보를 한국 정부에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이것은 최병우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는 나를 의심하던 정보원이었지만 내 상황을 이해했고 내가 두 번째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수지는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버지가 이중 스파이였다는 최병우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20년 넘게 한국 정부에 정보를 제공했다. 그것은 내가 과거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어머니만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녀는 내 결정을 지지해 주었다. 우리는 매년 6월 25일 로얄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그곳은 내가 북한에 정보를 전송하던 곳이었지만 어머니를 만난 후로는 우리의 사랑을 되새기는 장소가 되었다. 우리에게 그날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선택의 날이었다. 전쟁이 시작된 날 우리는 사랑을 선택했다. 수지는 촉촉해진 편지를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부모님이 매년 6월 25일이면 외출하셨던 이유가 이제야 이해되었습니다. 1953년 6월 25일 성우와 영숙은 서울의 작은 교회에서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전쟁이 끝나가는 시점이었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김준호입니다. 영숙이 새 신분증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모든 기록이 정리됐어요. 당신은 이제 한국 시민이에요. 이전에는 성우라는 이름으로 살았지만 이름이 달라지니 새로 태어난 기분이 있습니다. 준호는 신분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게 옳은 일일까요? 그가 물었습니다. 내가 한 일들 후에 영숙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예요. 두 사람은 로얄 호텔에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그곳은 준호가 북한에 정보를 전송하던 장소였지만 이제는 새로운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 호텔 방에서 나는 많은 죄를 지었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다칠 정보를 보냈죠. 그럼 이제부터는 이곳에서 좋은 기억을 만들어요.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매년 이날 우리가 서로를 선택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 이곳에 올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65년 동안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수지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최근 정부가 오래된 스파이 명단을 공개하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명단에는 내 본명, 박성호도 있을 것이다. 비록 내가 후에 한국을 위해 일했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나를 북한 스파이로만 기억할 것이다.
나는 이 사실이 너와 너의 가족에게 미칠 영향을 걱정했다. 어머니와 나는 오랜 시간 고민했고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우리의 65주년 결혼 기념일에 모든 것이 드러나기 전에 함께 떠나기로 한 것이다. 이것은 비겁한 선택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너와 민지가 우리의 과거로 인해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았다. 우리의 마지막 소원은 너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작은 상자에 있는 열쇠는 은행 금고의 것이다. 그곳에는 우리의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다. 너에게 진실을 알 권리가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내 선택이다. 사랑하는 딸아, 우리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아주기 바란다. 그리고 우리의 선택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 영원한 사랑을 담아 아버지가. 수지는 편지를 마지막으로 접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봄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진짜 이름은 박성호. 그는 북한 장교였고 어머니를 만나 사랑에 빠졌으며 조국을 배신하고 남한에 남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 이중 스파이로 살았습니다. 수지는 부모님이 65년 동안 안고 살았을 무게를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선택, 그들의 사랑,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 결정까지. 방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에서 부모님은 여전히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수지는 아버지가 남긴 열쇠를 들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비가 그친 서울거리는 햇살에 반짝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417번 금고를 열어드리겠습니다. 은행 직원이 말했습니다. 수지는 조용한 금고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열쇠를 돌리자 금고가 열렸고 그 안에는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이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수십 장의 문서, 사진, 그리고 녹음 테이프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서류 위에는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어머니의 필체로 수진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에게 아버지의 편지를 읽었다면 이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을 거야. 내가 덧붙일 것은 많지 않구나. 다만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이해해 주길 바랄 뿐이야. 이 서류들은 아버지와 내가 65년간 기록해온 모든 것이야. 북한에 관한 정보, 아버지가 한국 정부에 제공한 자료들, 그리고 우리 가족의 진짜 이야기가 담겨 있어. 이것들이 세상에 알려지면 어떤 결과가 올지는 너도 짐작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진실을 파묻은 채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이제 너의 몫이란다. 사랑하는 엄마가. 수지는 문서들을 하나씩 꺼내 살펴보았습니다. 1950년대부터 최근까지 모든 것이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북한에서 받은 훈련 자료, 남한에 파견되었을 때의 임무 지침, 그리고 후에 한국 정부에 자공한 정보들까지. 특히 눈에 띄는 것은 1980년대 초반의 자료였습니다. 북한의 고위 관료들에 관한 상세한 정보와 그들의 약점, 내부 권력 구조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런 정보를 어떻게 해? 수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가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김수진 씨입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그런데요. 국가정보원 강민석 과장입니다. 어제 최병우 선생님이 찾아갔다고 들었습니다. 수지는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죠? 최 선생은 우리 요원이었습니다. 그가 당신을 방문한 후 보고했습니다. 무슨 용건이신가요? 수진의 목소리가 경직되었습니다. 김준호. 아니,
박성호 씨의 자료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만날 수 있을까요? 수지는 눈앞의 서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지금 좀 바빠서요. 내일은 어떨까요?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세종로 사무실에서 뵙겠습니다. 주소를 문자로 보내드리죠. 통화가 끝나자 수지는 서둘러 서류들을 가방에 다시 넣었습니다. 마음이 급했습니다. 이 자료들이 정보기관의 손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지는 라디오 뉴스를 들었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 월요일 6.25 전쟁 발발 73주년을 맞아 그동안 비공개로 유지되었던 북한 스파이 명단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고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진의 손이 핸들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단 5일뿐이었습니다. 5일 후면 아버지의 이름이 북한 스파이 명단에 공개될 것입니다. 집에 도착하자 민지가 급히 달려나왔습니다. 엄마, 낯선 사람들이 집에 왔었어요. 뭐라고? 수지는 놀라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2명의 남자가 와서 할아버지 방을 보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모르는 사람들이라 안 된다고 했죠. 수지는 급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의 서재는 그대로였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어? 한 명은 나이 많으신 분이었고 다른 한 명은 젊었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죠. 수지는 불안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서재를 살폈습니다. 책장이 약간 비뚤어져 있었고 서랍 하나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민지야, 이 집에 더 있는 건 위험할지도 몰라. 이모네 집에 가 있을래? 민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인가요? 수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지는 이제 20살이었고 진실을 알 권리가 있었습니다. 앉자, 민지야. 이야기해 줄 게 있어. 수지는 민지에게 할아버지의 진짜 정체와 할머니와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두 사람이 65년간 숨겨온 비밀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할아버지는 북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 아주 오래전 이야기지. 민지는 예상과 달리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신 이유. 그래, 정부가 곧 할아버지의 이름을 스파이 명단에 공개할 거고 두 분은 우리가 그 후폭풍을 맞지 않게 하려고.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네요. 그래, 너무 많이.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기다려. 내가 볼게. 수진이 말했습니다. 문을 열자 최병우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급박해 보였습니다. 김수진 씨, 큰일 났습니다. 국정원이 당신 아버님의 자료를 찾고 있어요. 제가 방해하고 있지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무슨 자료를 찾는다는 거죠? 북한 고위 간부들에 관한 정보입니다. 당신 아버님이 수집한 정보가 아직도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수지는 은행에서 가져온 가방을 떠올렸습니다. 그 안에 정확히 그런 자료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병우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버님께서 다른 지시를 남기지 않으셨나요? 비상시 연락처라든지. 수지는 갑자기 무언가를 기억해냈습니다. 아버지의 서재에서 발견한 쇠상자 안에 있던 작은 메모. 잠시만요. 수지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쇠상자 맨 밑에 붙어있던 종이를 꺼내 최병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는 전화번호와 함께 마지막 수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최병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번호는 그는 즉시 자신의 전화기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짧은 대화 후 그는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30분 후에 남산 타워 앞에서 만납시다. 모든 자료를 가져오세요. 그리고 그는 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가능하면 혼자 오세요. 수지는 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모네 집에 가 있을래? 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엄마. 저도 갈래요. 이건 우리 가족 이야기니까요. 최병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함께 오세요. 하지만 서두릅시다. 세 사람이 현관으로 향하던 그 순간 창문 밖으로 두 대의 검은 차가 집 앞에 멈추는 것이 보였습니다. 늦었군요. 최병우가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출구는 없나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수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뒷문으로 갑시다. 그들은 서둘러 부엌을 통해 뒷마당으로 향했습니다. 65년의 비밀이 드러나느냐 마느냐 하는 중대한 순간이었습니다. 뒷마당을 통해 빠져나온 수진과 민지, 그리고 최병우는 골목길을 서둘러 걸었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쪽으로 최병우가 작은 골목을 가리켰습니다. 제 차가 저기 있습니다. 오래된 그랜저 차량에 올라탄 세 사람은 조용한 주택가를 빠져나왔습니다. 수지는 뒷좌석에서 가죽 가방을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최병우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남기신 번호는 국정원 내부의 비밀 네트워크에 연결된 것입니다. 65년 전부터 존재해온 숨겨진 조직이죠. 무슨 조직인데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비밀리에 구성된 특수정보단입니다. 원래 이름은 호랑이 부대였죠. 북에서 온 귀순자들로 구성된 비공식 정보망이었습니다. 아버님도 그 조직의 일원이셨고요. 수진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또 다른 비밀이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한강을 따라 달렸습니다. 30분 후 그들은 양평 근처의 한적한 농가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놀랍게도 로얄 호텔의 지배인이었습니다. 왔군요. 노인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수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시골 농가였지만 내부는 첨단 장비로 가득했습니다. 큰 스크린과 컴퓨터들, 그리고 통신 장비들이 벽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호랑이 부대의 마지막 은신처입니다. 호텔 지배인이 설명했습니다. 제 이름은 오태석입니다. 저는 준호, 아니 성호 씨와 함께 일했죠. 아버지와 함께요? 수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50년 넘게요. 저도 북에서 온 사람입니다. 1950년 남으로 넘어왔죠. 당신의 아버지는 우리 중 가장 용감했고 가장 많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오태석은 그들을 큰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몇 명의 노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박성호의 딸 수진 씨입니다. 오태석이 소개했습니다. 노인들은 모두 일어나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슬픔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저희는 당신의 아버님께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웅이었습니다. 수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버지가 정확히 무슨 일을 하셨길래. 오태석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성호 씨는 북한 고위 간부들의 정보를 수집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특히 1980년대 그는 북한의 핵개발 계획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죠. 그 정보 덕분에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 개발을 지연시킬 수 있었습니다. 민지가 놀라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셨다고요? 당신의 아버님은 본인의 역할을 결코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태석이 계속했습니다. 그저 빚을 갚는다고 생각하셨죠. 북한에서 동료들을 배신한 것에 대한. 수지는 은행에서 가져온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모든 기록입니다. 정부가 이것을 찾고 있다고 하는데. 오태석은 가방을 열고 내용물을 살폈습니다. 그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이건 성호 씨가 40년간 수집한 모든 정보군요. 북한 고위 간부들의 개인정보, 핵심 군사시설 위치, 그리고 이건 북한 정찰총국의 암호 해독키입니다. 이런 정보가 아직도 있었다니. 최병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이 정보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호 씨의 이름을 스파이 명단에 올리려 하고 있죠. 그들은 그의 공헌은 무시한 채 과거만 들추려 합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오태석은 다른 노인들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계획이 있습니다. 당신 아버님이 미리 준비해 두신 계획입니다. 오태석은 벽면에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에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녹화된 영상이었습니다. 내 이름은 박성호입니다. 영상 속 아버지는 똑바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녹화 날짜는 2023년 1월, 불과 6개월 전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과거가 드러날 위기에 처했겠지요. 수지는 숨을 멈췄습니다. 아버지는 이 순간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1928년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났습니다.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 나는 북한군 정보장교로 남한에 파견되었습니다. 그러나 1951년 나는 남한 간호사 이영숙을 만났고 그녀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후 나는 북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한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눈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조국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결정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영숙과 함께한 65년은 내 생애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으니까요. 영상 속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1962년부터 나는 한국 정부에 북한 관련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호랑이 부대라는 비공식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했지요. 40년 넘게 나는 북한의 군사 정보와 핵 개발 계획, 그리고 고위 간부들에 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나는 이 영상과 함께 모든 기록을 남깁니다. 정부가 스파이 명단을 공개하려 한다면 나의 진실도 함께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내 가족입니다. 나의 과거가 그들에게 상처를 줄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탁이 있습니다. 수진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것은 너희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부담스럽다면 모든 것을 숨겨도 좋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선택한다면 내가 사랑한 이 나라를 위해 65년간 헌신했다는 사실도 함께 알려주길 바랍니다. 영상은 아버지의 마지막 미소와 함께 끝났습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민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최병우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모든 걸 계획하셨군요. 오태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호 씨는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준비를 해두셨죠.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오태석은 다른 노인들과 시선을 교환한 후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성호 씨의 기록을 언론에 공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스파이 명단을 공개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진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최종 결정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그의 딸이니까요. 수진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결정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비밀을 공개하면 가족에게 큰 파장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진정한 공헌이 무시된 채 북한 스파이로만 기억된다면 그것 역시 불공평한 일이었습니다. 민지가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저는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할아버지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수진은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는 확신을 느꼈습니다. 네, 그래야겠어요. 수진이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의 진실을 세상에 알려주세요. 그분이 단순한 북한 스파이가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 희생한 진정한 애국자였다는 것을. 그 순간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해방감이 수진을 감쌌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65년간 짊어졌던 비밀의 무게를 이제 그녀가 이어받아 세상에 알릴 것입니다. 오태석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성호 씨가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의 용기에. 방 안의 노인들은 모두 일어나 수진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박성호의 동료들이자 65년간의 비밀을 함께 지켜온 형제들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우리는 모든 것을 공개할 것입니다. 오태석이 말했습니다. 성호 씨의 이야기가 마침내 세상에 알려질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전국의 주요 언론들은 충격적인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6.25 전쟁 영웅, 40년간 비밀리에 국가보호한 이중 스파이의 실화. 박성호의 이야기가 마침내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북한에서 파견된 정보장교였지만 사랑 때문에 조국을 배신하고 이후 40년간 한국을 위해 정보를 제공한 그의 비밀스러운 살. 그리고 그를 지지해준 아내 이영숙과의 65년간의 사랑 이야기. 수지는 텔레비전 뉴스를 바라보며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바라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65년간 짊어져야 했던 비밀의 무게에서 벗어나 마침내 진정한 자유를 찾은 것처럼. 할아버지가 영웅이네요. 민지가 감동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내 할아버지는 진정한 영웅이었어. 수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 같은 밝은 아침이었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맑고 높았습니다. 6월 25일 한국 전쟁 발발 73주년이자 박성호와 이영숙이 처음 만난 날이기도 했습니다. 로얄 호텔 앞에 수진과 민지가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준비됐니? 수진이 딸에게 물었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품에는 작은 나무 상자가 안겨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유골이 담긴 상자였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박성호의 이야기가 공개된 후 그는 국가적 영웅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서둘러 그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고 북한 스파이 명단에서 그의 이름을 제외했습니다. 오늘 이 특별한 날 로얄 호텔은 영광스럽게 박성호 선생님과 이영숙 여사의 두 분의 마지막 뜻을 마무리하는 날을 함께합니다. 호텔 지배인 오태석이 로비에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그는 호텔 직원이 아닌
오랜 전우로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17층 스위트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태석이 말했습니다. 65년 전과 똑같은 방입니다. 스위트룸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수지는 지난 일주일간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박성호의 이야기가 공개된 후 한국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북한 스파이라는 사실에 분노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40년간 한국을 위해 제공한 정보들이 밝혀지면서 여론은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특히 1980년대 초 그가 제공한 정보 덕분에 북한의 핵 개발이 10년 이상 지연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진정한 영웅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도착했어요. 민지의 목소리에 수지는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17층 스위트룸의 문이 열렸습니다.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방은 이제 달라 보였습니다. 호텔 측에서 특별히 그들을 기리기 위해 50년대 스타일의 가구와 장식들로 새롭게 꾸며놓았습니다. 창가에는 2개의 의자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부모님의 젊은 시절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호텔에서 특별히 준비해 두었습니다. 오태석이 설명했습니다. 두 분이 1953년 첫 번째로 이 방에 머무셨을 때의 모습을 재현했죠. 수지는 창가로 걸어가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젊은 부모님의 행복한 미소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65년의 시작과 끝이 모두 이곳에서였군요. 수진이 감정에 북받쳐 말했습니다. 네, 오태석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두 분은 이곳에서 인생을 시작하셨고 마지막 순간도 함께 하셨습니다. 평화롭게 함께. 수지는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서울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전쟁의 폐허였던 도시는 이제 세계적인 대도시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이 변화를 지켜보셨겠죠. 수진이 중얼거렸습니다. 네, 성호 씨는 항상 이 창가에 서서 서울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오태석이 말했습니다. 이 도시의 변화가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증거라고 생각하셨죠. 민지가 유골함을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함 옆에는 부모님의 결혼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65년 전 이 호텔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오태석이 말했습니다. 수진과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로얄 호텔 옥상 정원은 오늘 특별히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무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약 3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박성호의 옛 동료들과 친구들, 그리고 호랑이 부대의 남은 대원들이었습니다. 수진과 민지, 그리고 오태석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오태석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한 의식을 위해 모였습니다. 박성호와 이영숙, 두 분의 마지막을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오태석은 옛 전우를 회상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성호는 북에서 왔지만 남한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믿었고 그 선택을 증명하기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이영숙은 그의 선택을 지지했고 65년간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오태석은 수진에게 마이크를 넘겼습니다. 저는 부모님에 대한 진실을 안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부모님이 왜 그렇게 사셨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진은 유골함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택이었습니다. 65년 전 이 호텔에서 두 분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라는 맹세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65년 후 두 분은 그 맹세를 지키셨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님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 드리려 합니다. 두 분을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도록요. 민지가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두 개의 작은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곳에서 작은 의식을 갖고 내일 아침에 뜰 때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셨던 바다에서 마지막 이별을 하려고 합니다. 수진이 설명했습니다. 수진은 두 항아리에서 각각 작은 양의 재를 조심스럽게 꺼내 특별히 준비된 작은 유리병에 함께 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족이 간직할 기억입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나머지는 내일 동해에서 법적 절차를 따라 바다에 뿌릴 예정입니다. 아버지는 항상 바다를 보면 고향이 생각난다고 하셨거든요. 모두가 숨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수진은 작은 유리병을 조명 아래 들어 올렸습니다. 햇빛이 유리를 통과해 두 사람의 재가 섞인 모습을 비추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민지가 할머니의 결혼 반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반지 안쪽에 새겨진 글자, 기억이 없어도 사랑은 남아있어라는 문구가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이 반지는 할머니가 항상 끼고 계셨어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의 기억이 누군가에 의해 오해받더라도 우리 가족의 사랑은 영원히 남을 거예요. 그녀는 반지를 목걸이에 걸어 수진의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오태석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박성호와 이영숙은 평생 비밀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두 분의 사랑은 진실했고 이 나라에 대한 헌신도 진실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분을 자유롭게 해드렸습니다. 더 이상의 비밀도 숨김도 없이. 그는 와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박성호와 이영숙을 위하여. 모두가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박성호와 이영숙을 위하여. 오후 수진은 부모님의 집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고 부모님의 명예도 회복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그들의 흔적을 정리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서재에서 수진은 아버지의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1953년부터 시작된 일기였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첫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1953년 6월 25일. 오늘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이제 내 이름은 김준호. 영숙과 나는 로얄 호텔에서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다. 내 과거는 이제 없다. 오직 미래만 있을 뿐이다. 수진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아버지의 깔끔한 필체가 계속되었습니다. 1957년 5월 15일. 오늘 우리의 딸이 태어났다. 수진이라고 이름 지었다. 그녀가 자라면서 내 과거를 알게 될까 두렵다. 하지만 영숙은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수진이 언젠가 이해할 거라고.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일기장을 품에 안았습니다. 네, 아버지. 이제 이해해요. 민지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이것 봐요.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부모님이 서울 어딘가의 벤치에 앉아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카메라를 보며 웃고 있었고 배경에는 북한산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정말 행복해 보여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그랬을 거야. 수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두 분은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사랑했으니까. 벽에 걸린 시계가 6시를 알렸습니다. 저녁 노을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가자, 민지야. 수진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새로운 시작을 할 시간이야. 두 사람은 집을 나섰습니다. 65년간의 비밀이 마침내 풀렸고 부모님은 평화롭게 떠나셨습니다. 이제 수진과 민지는 그들의 유산을 간직한 채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 영원히 자유롭게.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